오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국회에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수시로 의총을 여는 등 비상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당 혁신위는 희생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의결하는데요. 야당에서는 비명계 신당설도 나옵니다.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의원, 친경민 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지 상황이 현재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에선 끝까지 좀 합의를 하는 것을 이제 김진표 의장은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좀 여쭤보기 전에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의 전체 회의 그리고 관련 내용 먼저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길을 우리가 닫고 있죠. 그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 위에 올라갈 권한도 없고 당대표 위에 올라갈 권한도 없고 당을 우리가 이끌어서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좀 이준석 대표 부모님에 대한 말은 좀 과해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더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그런 거 필요 없고 잘못된 일이고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 일은 그 일이고 혁신은 혁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오늘 마무리할지 크리스마스 전까지 갈지 그거는 당과 협의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명령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잘 조화를 해서 가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크게 무슨 깜짝 쇼는 없고 권고안을 혁신안으로 잘 다듬고 거기에 또 회의에 따라서 추가되는 플러스가 나올지 그거는 제가 오늘 혁신 의원들한테 묻고 저는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혁신 의원들께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지금까지 했고 오늘 이 자리를 또 빌려서 하고 싶은 거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너무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냈던 게 너무너무 보람이 있었고 많이 배웠고 이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돼. 우리 박 선생한테 제일 내가 많이 배운 것 같아. 제일 젊은 분인데 우리 박 선생님이 정말 박 의원이 정말 우리가 난관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회 전체 회의 시작 전에 모두 발언을 좀 함께 보셨는데요.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나와서 두 분께 먼저 관련 질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다시 한번 좀 사과를 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혁신위가 혹시 오늘 조기 종료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과는 좀 당과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혁신위가 이제 12월 24일인가요? 그때까지가 이제 활동 기간으로 잡혀 있는데 꼭 그걸 채울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적인 청산이라고 해야 될지 인적 쇄신 그러니까 친윤 중진들, 영남 중진들 희생과 헌신 여기에 지나치게 좀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요. 혁신위가 약간 좀 방향을 좀 할까요?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갔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좀 이제 혁신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건 분명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혁신위의 그 역할은 어떤 그 혁신의 과제 이런 어젠다를 던지는 겁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끝장을 보는 게 그게 혁신은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제 12월 중순경에 출범할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걸 할 것이고요. 그래서 혁신위는 좋은 안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혁신하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 쇄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도
혁신이 있습니다. 제도 혁신이 있는데 이뇨한 혁신이가 여러 면에서 저는 잘해왔다고 보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거는 지나치게 인적 청산이라든가 이런 인적 쇄신에 지나치게 좀 포커싱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 혁신 관련해서도요. 지금 굉장히 정치 개혁 차원에서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뭐 원내 원외 할 것 없이 출판 기념회 하느라고 막 그냥 난리 법석들 아닙니까? 예. 정말이지 자기가 맨날 며칠 고민해서 정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이걸로 손으로 쓴 그런 거는 저는 10%도 안 되고요. 누구 대필 작가 데려다 놓고 그거 그냥 구술해가지고 그 또 돈 주고 그 출판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그 출판 기념회 랍시고 해가지고 사실상 정치 자금을 모으는 그 창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거는요. 그 출판 기념회에 들어오는 돈은 중앙선관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예, 오죽하면 뭐 민주당의 모 의원은 출판 기념회 때 남은 돈 3천만 원을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걸리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판 기념회 정말 의미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없애자. 예.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만큼은 출판 기념회 하지 말자. 이런 화두도 좀 던지고 제도 혁신에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일부 그 타깃팅한 인사들이 언제 어떻게 그만두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기웃덩거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혁신위에서 한 말이 이제 오늘 끝날지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지는 뭐 당과 협의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 했었는데 비대위가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인현 위원장도 직접 뭐 한동훈 장관에게 역할을 해달라고 문자도 보냈다 이런 내용들도 어제 좀 보도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혁신위 앞으로 좀 어떤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체제는 혁신위 체제는 지금 현재 김 대표 체제하고 뭐 거의 일심동체, 뭐 동전의 양면 뭐 그런 비슷한 거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뭐 둘 다 무너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야당에서 쳐다보기에는 혁신위는 사실 끝났습니다. 처음에 인요한 혁신위가 뜰 때 저는 뭐 방송에서 푸른 눈의 김은경이라는 인상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동분서주 남북정단을 하면서 미디어들을 막 끌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서 여야를 넘나들었잖아요. 그것도 여당도 여당 대표가 지금까지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한테까지 다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김은경보다는 좀 낫구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실언이 너무 잦았어요.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실언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실언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5, 6번이나 됩니다. 이분이 혁신위를 이끌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한 분이고요. 근데 공이 있어요. 낙동강 이남에 대한 어떤 물갈이론을 공론화시켰습니다. 그 사이에는 여의도에서 서로 가시핑을 하던 얘기를 공론화시켰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인요한 혁신위가 큰 공을 세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계에 부닥쳤다. 특히 김 대표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이건 뭐 정면으로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한계에 부닥쳐서 결국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하고 많이 비슷하게 됐다. 그러나 공은 있다. 낙동강 물갈이론을 공론화했다. 뭐 그것만 해도 크게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혁신위는 혁신이다. 끝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비대위 발언이 이제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왜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비대위 발언은 좀 뜬금없고요. 저는 지금 뭐 이 내년 4월 10일 총선을 김기현 체제로 치를 것인가 아니면 뭐 비대위 체제로 치를 것인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언론에서들 이제 뭐 분석 기사도 쓰고 그런데요. 저는 그 초점을 좀 잘못 잡았다. 내년 총선은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체제로 치르느냐. 총동원 체제로 치릅니다. 총동원 체제로.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그런 중간 선거적 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또 야당에 패배해서 지금과 같은 의석
그 분포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대통령의 임기 3년이 사실상 마비가 돼 버립니다. 국정 마비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권 3년 차에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누가 됐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총동원해 갖고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김기현도 필요하고 이뇨한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하고 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김기현 체제냐 비대위 체제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좁혀보는 것은 이 국민의힘의 이제 문제의식과 고민의 그 깊이와 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접근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대위는 이 일부 호사가들 또 그 밖에서 평론, 객관적인 평론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그 평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좀 이렇게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대위 얘기를 꺼내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비대위 이거는요 전혀 뭐 가능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그런 뭐 공론 빌공짜 공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이제 혁신위는 권고안을 이제 정식 의결하게 되고 그럼 이제 지도부는 뭐 일단은 검토하겠다까지는 네. 이제 입장이에요. 어떻게 뭐 수용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가 지금 5호 안건까지 의결을 하고 던져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1호 안건인가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인준을 한 거고 예. 2호부터 5호 또 오늘 만약에 인준될 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인데 저는 혁신위가 뭐 조기 종료할 수도 있는데 혁신위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뭐 없이 종료됐다고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제, 숙제를 던지고 이제 자기들은 빠진 거예요, 무대에서.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는 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선기획단 또는 뭐 그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인적으로 뭐 누가 언제까지 뭐 불출마 또는 뭐 서울 험지 출마 선언하라 그거 빼놓고 상당 부분은 결국 채택되고 실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혁신안이 네, 어떻게 좀 제가 될 것 같으세요? 한마디만 좀 붙이자면 자꾸 비대위 얘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느냐고 계속 거론이 되는 이유는 이 상당히 힘이 있는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요.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그 시나리오 작가가 지금 존재하고 그게 자꾸 지금 흘러나오는 건데 이 시나리오는 A안, B안, C안이 계속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대위안은 예전에도 존재했고 뭐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상황 변화에 따라서 현실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가변적이긴 한데 하여튼 존재한다. 비대위안은 시나리오로서 존재한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혁신위원회 전체 회의 결과도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내달 중순에 총선 공관위 국민의힘에서는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월요일 날 나왔다는 그 당무 감사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반드시 물갈이를 하면 총선 승리로 이뤄지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목소리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들려서요. 근데 지금 이제 영남권 의원들이 주요 이제 타깃이 돼서 만약에 이제 이게 본인들에게 통보가 가고 또 일부 발표가 나오고 그러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 매번 그래 왔습니다. 매번 그래 왔고 이게 과연 공정한 당무 감사였는지 뭐 그런 등등 있는데 저는 이게 이런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남권 의원 중에 정말 훌륭하게 잘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영남 의원들이 아니 동네 맛집 이런 걸 왜 본인의 SNS에 올리고 그 야당 의원들의 헛소리한 거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논리적으로 완전히 그걸 가서 깨부수는 이런 그 투사의 모습이라든가 또 필요할 때는 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뭐 이런 그 모습. 사실 영남은 지역구가 탄탄하지 않습니까? 지역구 활동을 그렇게 빡세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남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앞장서서 싸우는 영남 의원들은 참 찾아보기에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 의원들 그런 역할 기대했는데 이게 뭐냐. 더군다나 당 지지율에 비해서 자기 지역구에서의 본인 개인 지지율이 그 차이가 뭐 두 자릿수 이상 난다. 그럼 이거는 뭐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뭐 교체는 저는 뭐 불가피하지 않겠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 내용까지 지금 합쳐져서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좀 술렁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로 출마를 이제 하태경 의원이 발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준석 전 대표도 만약에 이제 신당을 추진하게 되면은 종로에 나서고 싶어하는 인사가 있다 이렇게 좀 밝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종로가 또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어떤 인사를 이야기한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한 맥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종로는 뭐 그 상징성 때문에 뭐 아무리 종로가 찌그러졌다고 그러고 청와대가 이전했다고 그래도 종로는 종로거든요. 뭐 하여튼 종로는 아직도 여전히 굳건하게 정치 1번지인 건 확실하고요.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는 좀 뜬금없어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를 떠난 이후에 여기저기 지금 순회하면서 지역구 쇼핑을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뭐가 잘 안 됐으면 종로까지 와가지고 더군다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현역 의원 국힘 의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이렇게 집적되는 것은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만약에 최재형 의원이 나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비슷하게라도 했으면 연배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정치 경력은 뭐 하태경 의원이 길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최재형 의원이 바로 반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양이나 격이나 뭐 이런 것이 잘못됐어요. 이건 하태경 의원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지역구에 뭐 그렇게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의에도 맞지 않고 윤리에도 맞지 않고 이건 모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아마 종로는 최재형 의원이 재보궐로 국힘당에서 입성을 했지만 그렇게 쉬운 선거구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힘당이건 민주당이건 또 신당이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상징적인 인물들이 나서는 3, 4파전이 될 것은 분명해요. 이건 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최종 결정이 될지는 아마 막판까지 가야 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저 발언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까요? 뭐 있으면 실명을 대면 되잖아요. 뭐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본인 뭐 신당 창당 움직인 거 관련해 가지고 뭐 국민의힘 현역 의원 뭐 여러 명이 자기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전화를 걸어온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유일한 게 천하용인이에요. 유일한 게 천하용인인데 그럼 저는 이준석 신당에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준석 혼자 입담을 가지고 개인 플레이하는 신기루에 불과한 건지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냐면요. 그 천하용인의 유일한 그 금배지인 허은하 의원이 비례대표잖아요. 예. 그럼 이준석 신당에 가려면 탈당을 해야 되잖아요. 탈당을 하고 배지를 포기하고 이준석 신당으로 가느냐 아니냐. 요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자기하고 저도 전화 통화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전화 통화가 무슨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아닌지 뭐 종로에도 자기 쪽에서 뭐 출마할 사람 있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일단 허은하 의원부터 확실하게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출마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종로에 이제 거론됐었던 인원 중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도 있었잖아요. 워낙에 또 다음 주 뭐 개각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장관 출마 가능성 등등. 물론 거론하고 있죠. 예. 그리고 검토되고 있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게 사실은 험지입니다. 국힘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종로구는 험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정치 1번지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정치 1번지인 여기에 당에서 가라고 그랬을 때 오케이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갈 것인지 저는 좀 약간 잘 모르겠지만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과연 험지보다는 조금 덜 험지 아니면 아주 편한 곳 이렇게 세 군데 종류로 이렇게 나눠본다 그러면 저는 편한 것으로 가는 쪽을 선호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겠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에 더해서 사실 용산 출신 다른 인사들까지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이제 대통령실 개편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 기존의 6수석 중에 5수석이 교체가 되고 교체되는 5수석 중에 이제 총선 출마자들이 있어요. 강승규 뭐 시민사회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뛰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내각 개편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아시다시피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장관, 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4월 총선이 갖는 그 중차대한 의미 때문에 그래서 총동원 체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뭐 수석을 했던 분들, 장관을 했던 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출마 의사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나가면은 뭐 거기서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그건 차출이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요 12월 내일부터 시작된 12월 동안에 이제 여권의 상당한 재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그거는 작은 폭이 아니라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이 움직임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당무감사하고 그 현역 평가 지금 같이 국힘당 하는 거하고 거의 속도가 비슷해요. 약간의 뭐 시차는 있지만 당무감사나 현역 평가라는 건 뭐 거의 지금 양당이 비슷한 궤도와 뭐 질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게 돌아가서 지금 현재 국힘당 뉴스에 가려서 별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안에 내부적으로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일부는 내용이 좀 흘러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거의 지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엊그제 이낙연 대표의 연대와 공생 세미나에서 한 기조 발언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걸 놓고 해석이 매우 분분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토론도 했고 그 책임자로서 쭉 하루 종일 들었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얘기는 사실 어떤 점에서는 거의 분명한 대목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 하고 있는 것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말한 대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그러면은 시스템 공천을 해라. 아니면 이건 당을 해치는 일이 되고 당의 공천을 회방하는 일이 되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당의 민주화 그리고 도덕성 회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죠.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가만히 어떤 있지 않으면 뭐 하여튼 이제는 액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날 그저께죠. 분명히 얘기한 거 하나는 다당제로 가는 것이 정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위성정당 방지도 이제 단설당하죠. 위성정당을 거대 양당이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 판단 안 했지만 이것은 정당이 더군다나 거대 정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새로운 당 내지는 제3당의 그 여지가 분명히 필요하고 원래 연동제를 도입한 게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래의 취지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겠다. 민주당이 이것을 뒤집는다거나 국힘당하고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옛날 제도, 곧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예. 근데 이낙연 대표가요, 그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 계시다가 그 귀국을 6월 말 5개월 전에 하셨죠? 네, 6월 말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5개월 동안 계속 가만히 계셨잖아요. 5개월 동안 뭐 예의주시하고 엄중한 상황을 엄중하게 뭐 관찰하고 있다고 사실 가만히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 자리에서 제가 이낙연 전 총리, 제가 이낙연 전 총리라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통적인 이 가치와 노선을 복원하는, 예를 들면 뭐 김대중 시절의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면에 내걸고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세를 규합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활동을 지난 5개월 동안 해왔으면 지금 상당히 유의미한, 굉장히 유의미한 뭐 정치 변수로서 주목을 훨씬 더 받았을 텐데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지난 5개월을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준연동형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착을 갖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찌 보면요. 아직 제대로 정면 돌파하려면요. 과거 2016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호남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속된 말로 맞짱을 떠서 거기서 그거 승부를 내고 그리고 또 비례대표도 일정 정도 정당 득표율을 받아서 하는 이런 모델을 꿈꿔야 되는데 지금 지역구 관련 얘기는 없고 그냥 저 얘기만 하니까 그럼 저분도 무슨 비례신당 이런 거 생각하나? 그러니까 약간 좀 없어 보여요. 네. 두고 보시죠. 없어 보인다는 표현이 없어 보이도록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시죠. 어차피 타이밍인데 타이밍은 저는 아직은 조금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당장 오늘 의총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네, 오늘 하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 오늘 결론을 의총에서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멋지게 지면 뭐하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예. 혹시 병립형으로 원내복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당 내부적으로는 딱 갈라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 가까운 분들은 병립형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니냐라고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 가까우면서도 각을 좀 세우는 분들은 회귀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지금 한 70명 정도가 서명을 받고 유성정당 방지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회귀를 한다, 병립형으로 간다 그러면은 당은 한 차례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저희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5년 전이었죠.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송철호 전 시장 그리고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바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떠들썩한 상황인데 좀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 선거사에 있어서요, 1960년 그 이승만 정권 시절에 3.15 부정선거라는 게 있었고, 그게 이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게 우리 그 헌정사에 굉장히 아픈 대목인데, 저는 그 3.15 부정선거 이래 이번 그 어제 그 1심 판결이 난 울산시장 청와대 그 공작 선거, 이게 최대의 3.15 부정선거 이후 최대의 권력형 부정선거다. 권력형 부정선거다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임기 4년 다 마쳤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정치 공작이 없었다면, 청와대의 8개 부서가 총동원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산은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이 보수정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 진짜 모처럼 만에 가물에 콩나듯이 민주당 계열에도 시장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런 그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이라든가 그게 없었다면은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국민 주권 찬탈 행위였다. 국민 주권 찬탈 행위였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당사자들은 뭐 억울하다는 등, 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밝히겠다는 등,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저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만약 확정이 된다면요, 민주당에서 민주자 떼야 돼요. 예. 어떻게 그런 당에서 민주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1심 결과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사자들은 항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상대였었던 지금의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뭐 수사를 해서 이렇게 드러날 만한 사실, 밝혀낼 수 있을 만한 사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다만 1심 결과이긴 하지만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뭐 승복을 하지는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항소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1심 결과 부분은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피고인들은 물론 2심에서 다퉈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건 지금 1심 결과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2심에 싸워보는 게 맞는 자세고요. 이 지연된 정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건 뭐 피고인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물론 뭐 검찰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건 오롯이 사법부의 판단인데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놔야 될 겁니다. 특히 선거법을 그게 훈시적 규정이라고는 하지만은 1년 안에 뭐 3심까지 결론을 내라고 법 규정을 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른 재판하거나 다른 공판이나 재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선거법이라는 게 엄숙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을 마냥 늘려서 이렇게 훈시 규정이라고 하지만 이걸 지키려는 노력을 사법부가 보이지 않는 대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법부가 내부적으로 자성을 하고 고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이 떳떳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였는데요. 이 내용과 이 담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하십니까? 뭐 담화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저는 이게 처음부터 좀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을 대한민국도 알고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판에 뭐 거의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허위 보고입니다. 이건 완전히 거의 날조에 가까운 허위 보고를 한 건데 대통령이 듣고 싶고 대통령이 믿고 싶어 하는 정보를 보고한 관계 당국이나 이 관련자들, 거기에는 민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특히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보고만을 올리게 된 이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건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만든 것은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자성이 필요하죠. 이걸 아마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뭐 책임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까지 과장된 보고가 올라오고 그 국민들을 희망 고문하게끔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저는 검증이 진행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이 있다면은 책임을 묻는 이런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격차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뭐 1차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차전 가면 역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2차 갔더라도 두 개 합쳐서 반도 안 되는 뭐 이런 거니까 얼토당토하는 그거를 기대를 갖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10위권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보력이라든가 판단 능력이 요 수준뿐이 안 됐던가.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통령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 것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 그만큼 깊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